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효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그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자 할 때 하고 네. 변호사 할 때 하고 어느 쪽이 덜 바쁩니까? 아, 덜 바쁜 거는 네. 변호사가 아무래도 덜 바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첫 부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기자일 때 한 2년은 만 경찰팀에 있었고 그 뒤로는 예. 거의 정당팀에 있었어서 예. 이 스케줄은 제가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음. 팀에 있었고 근데 업무는 대단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변론을 막 구두를 펼치고 그러는데 문서로 하는 게 대단히 많아서 예. 어떤 느낌이냐면 기자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할 때가 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하는 것보다 변호사는 의뢰인은 완전히 절대적인 협조를 해주니까 좀 난이도가 예. 비교적 좀 나은 이런 업무를 문서로 한다 이런 예. 느낌입니다. 기자가 하드코어한 직업이다. 기자가 하드코어다. 다시 기자하고 싶은 생각은? 아 저는 이게 공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훨씬 크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요즘 보면 변호사 하다가 기자를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맞아요. 많이 계시고 예. 기자를 하다가 또 이제 변호사 하시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기자로 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뭐 저도 나중에 뭐 혹시 기회 되면 취재 편의점 기자로. 법조 전문 기자. 그렇죠. 요새 법조 전문 기자들 많이 많이 합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인수 기자, MBC 그만둔 장인수 네. 기자가 작심하고 다시 기자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 요 책 관련된 광고가 들어와서 하나 아, 그래요? 읽고 진짜 지나가도록 사보고 싶네요, 진짜로. 하겠습니다. 작심하고 다시 기자는 20년 차 기자인 장인수 씨가 20년 차나 되는구나. 몰랐네. 예, 취재한 사건 기록인데요. 장 기자는 그동안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7시간 녹취록, 한동훈 검언 유착, 손준성 고발 사주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추적하고 취재하고 보도해 왔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마침내 세상에 공개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과정은 일단 재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심하고 다시 기자가 단순히 취재의 나열에만 그치는 책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보도 이후 보여지는 검찰과 언론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윤석열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저절로 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과 언론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작심하고 다시 기자.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평소에 장인수 기자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가끔 하긴 했는데 광고로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느낌이 다르다. 진짜 느낌 다르네요. 저는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장인수 씨가 20년 차라는 그러네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연식이 오래된 기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말 중요한 현안이고 우리 신 변호사님도 주말에 토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대세프로 저희가 줄여서 부르기로 했는데 대세프. 원래 한 번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토요일에 국회에서 이제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네.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박영식 앵커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넷이서 이렇게 좀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 요걸 좀 논의를 해봤고요. 네. 너무 뜨거운 관심 속에 한 번 더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3월쯤에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아마 뭐 새 정부 출범 얘기가 많이 나올 때라고 예상이 돼서 아마 뭐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또 논의를 더 이어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좀 국민들께서 워낙 이 탄핵 이슈에만 매몰돼 계시다가 조금 더 대한민국의 미래 얘기를 좀 나누니까 또 많은 관심을 더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취재 편의점도 주말에 일요일 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시청을 해주셨는데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공동 주최해서 연속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저희가 일단 돗자리는 깔기 시작했고요. 다종다기한 매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언론 개혁 또 너무나 많은 사회개혁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맞습니다. 포함해서 재벌개혁 등등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큰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언론하고 검찰하고 정말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권력의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검찰도 누구를 소위 말해 조질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론도 누굴 조질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는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하여튼 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우리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좋은 역할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편의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주말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이야기 진짜 좋았어요. 이런 댓글 있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방송도 너무 잘 봤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지금 필요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회개혁 등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다양한 토론회 열고 있으니까 지금 못 보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한번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최후 변론하고 이제 그 마무리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탈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김기표 의원께도 여쭤봤었는데 10차례 이어진 전체 변론을 쭉 종합해 볼 때 장윤미 변호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저는요. 머릿속에서 이건 진짜 안 잊혀지더라. 저는 변호인들의 워딩이었어요. 음. 그래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는 그 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말은요. 뭐 장외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변론은 최소한 아닙니다. 이게 피청구인한테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번 주에 원래는 아마 재판부가 최후 변론 형식으로 해서 가름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절차적인 문제 제기하니까 증인신문기를 한 번 더 잡아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소용 평화계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도 너무 놀랐는데 이거는 정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네. 평화계엄이란 건 없죠.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유리창을 그렇게 네. 다 깨부시고 들어와가지고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리고 계엄이란 것 자체가 국가 그 그럼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라서 평화 이 상치되면 상치됐지 이게 같이 동렬에 놓일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은데 이게 그러면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평화계엄이었구나. 이거 호소하려고 그냥 경고하려고 한번 민주당의 이런 발목 잡기를 드러내려고 홍보성이었구나. 이렇게 재판관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정파를 다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거 완전 패착이고 저는 이건 귀결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8대 0으로 8대 탄핵 0으로 파면. 네, 예. 파면이다. 8대 0으로 파면이다. 신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측하세요? 예, 저도 뭐 8대 0 나와야 하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헌재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네. 저는 문영배 대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부각돼서도 안 되고 부각될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뭐 지금까지도 뭐 관할권 뭐 수사권 시비 걸듯이 네. 이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아주 무분별한 반지성적인 야만적 공격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문영배 대행을 포함한 헌법 재판관들의 인내심이 저는 굉장히 눈에 좀 들어왔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저는 박수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국회에서 박수 안 쳐주고 눈 안 마주쳐 줘가지고 계엄했다라는 또 하나의 동기가 추가가 돼가지고 앞으로 박수 좀 잘 치고 다녀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지금 이 이슈, 그러니까 계엄 이슈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평화적 죽음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나치가 뭐 홀로코스트 이런 거 했을 때 살인을 정당화했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독재 체제, 파시즘 체제들만이 전체주의 체제가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꿈꿨던 평화적 계엄이라는 것도 그 맥락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명태균 관련 이슈가 지금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명태균 이슈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저는 계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엄이 국면이 정리가 되면서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그 명태균 이슈가 지금 또 소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윤 대통령이 헛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 헛고생으로 국민들을 다 같이 위기에 빠뜨린 네. 아주 몰지각한 반이성적인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도 이제 이게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사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거짓말을 했었어. 라고 기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참담한 기록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마저도 인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내일 40분 한다는 거잖아요. 네. 40분 동안 또 어떤 궤변 잔치를 할지 그것도 검증하려면 기자들이 또 아마 실시간으로 팩트 체킹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도 대단히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말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변론기일에 다 참여해서 거의 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누가 그동안의 어떤 기자가 대통령 쟀던데 시간을. 아, 그래요? 근데 엄청 길었다. 아니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다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간접 진술을 했지 이렇게 네. 본인이 다 나와서 한 적 없었고요. 저는 뭐 본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권리니까요. 아니 그럼 방어권을 다 썼으면 헌재가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이 방어권도 충분히 다 써놓고 또 네. 방어권 안 줬다고 시비를 거니까 아까 뭐 역사의식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역사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역사에 아무리 오명으로 기록이 돼도 부끄러움을 못 느낄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뻔뻔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 상속세 토론 관련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토론 제안에 1대1 무제한 동의하겠다라는 오.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전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1대1 무제한 토론 동의, 주제 자유.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놓고 1대1로 토론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겠네요. 저는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네. 이게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게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 이러면 바뀌기 전에는 좌파다 뭐 빨갱이다 뭐다 무리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바꾸니까 바꿨다 이 말 못 믿겠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그냥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세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뭐 5억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도 몇십 년 동안 전혀 손질이 안 됐었고 네. 우리나라가 상속 구간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저희는 또 이제 뭐 법률 자문도 드려야 되고 이럴 때 있다 보면 상속세를 생각보다 대단히 많이 내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한 부분 때문에 이게 연동이 된 부분에 있어서 손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해외 입법례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국이 일본과 같이 이제 두 나라가 유독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민주당이 추진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상속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슈들 뭐 네. 종부세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금투세 뭐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과의 끝장 토론 극우 내란당 얘기를 안 하면 오케이다. 조건이 붙긴 붙었네요. 조건이 예. 극우 내란당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그 표현만 조건이고. 안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가 다른 계속 걸로.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드립이 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20개 정도 개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림 연구소에서 극우 내란다? 극우 내란당. 아, 그거 빼고도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르게 표현. 많습니다. 버전 1. 예. 뭐 반국가 세력 뭐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은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했고 그리고 사실은 막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이런 시기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파면에 직면해서 여야가 무제한 토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나보자라고 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진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좀 드는데요. 예, 저는 네. 너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네.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너무 지체돼 있어요. 지체돼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씨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다 경색 국면이고 아까 신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그런 거에 되게 사감이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서 박수도 안 치더라. 네. 뭐 하야하라고 하더라. 이거는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게 다 장벽이
부각이 됐던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 집권 여당한테 신호를 내려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고 네. 뭐 피고인이니 피의자니 하면서 정치는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손 놓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사라지니까 그나마 만날 수 있는 반발짝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네. 하죠. 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연금 개혁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의 다 네. 왔는데 그러니까요. 합의가 다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걷어차는 바람에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를 문 앞에 두고 그냥 넘어갔던 이슈인데 이것을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 가능성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체돼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막 밥 먹듯이 해가지고 사회개혁 자체가 지체되어 있고 뭔가 진도를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진도가 나간다면 뭐 연금 개혁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뭐 세제 개혁, 조세 개혁 뭐 이런 데서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론 들어가지고 내부에 상당한 논쟁이 있는데 앞에 이제 김현 의원 오셨었는데 88년 입당해서 37년째 민주당 하고 있는 분인데, 예, 근데 원래 좀 뭐 보수 정당이었다, 중도 정당이고 다만 진보적 의제를 네, 최대한 끌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거였다라는 건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 보수 진보에 대한 논쟁 자체가 그동안에 아예 없었죠. 그렇죠. 그냥 뭐 어떤 정치인하고 친하냐, 뭐 맹윤이냐, 친윤이냐, 멀윤이냐, 예, 뭐 반윤이냐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좀 한국 정치가 질서를 잡고 뭔가 이렇게 비전과 가치가 뭐냐 이런 논쟁이 저는 시작됐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네. 내지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한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막 뭐 말 바꿨다 막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아닌 어떤 행태 위주의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그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정당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걸로 대선까지 치른 정당인데 네. 그때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 바꿨다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의 변화를 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변화를 했잖아요. 뭐 말은 안 지켰지만 그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지 누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에이 말 바꿨으니까 뭐 또 신뢰가 없다 이렇게 접근 안 해요. 근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늘 왼쪽에 있다, 늘 뭐 북한과 가깝다, 중국과 가깝다, 늘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좀 더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했다. 내지는 그럼 어떻게 과연 나올 것인지 따져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행태를 좀 비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도 보수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저 극단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할 정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면은 당연히 운동장을 확장하는 거는 당연한 선거에 임하는 자세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어떤 아젠다를 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 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전적 정의가 체제 유지 세력인 겁니다. 네. 체제를 유지하면 보수고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면 진보인데 민주당은 벌써 집권을 3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은 4번째 집권에 도전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우리 한국 사회에 뿌려놓은 제도적 기반도 많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보수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는 법치와 책임을 우선하는 쪽인데 지금 법치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오히려 법치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요즘 이렇게 봤을 때는 보수적 색채가 너무 강하네. 그러니까 저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진보주의자인데, 네. 예, 근데 제가 요새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네, 많이 틀려 발전돼 온 있는. 거죠. 네. 발전돼 왔기 아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윤석열 측에서 너무 억측을 그러니까요. 부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극단으로 나가버린 예, 거예요. 스스로 지금. 그냥 링 밖으로 나가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윷놀이 할 때 윷을 요 안에 던져야 되는데 밖으로 그냥 그러니까 휙휙 던져버리는 날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예. 바이든 된 거죠 밖으로. 이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예. 이게 선언적 의미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확인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를 나눌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보수 하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진보당으로 부르다느냐, 보수 양당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민주당이 그러면 진보 이슈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상대적인 걸로 진보로 분류가 됐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한국 지형상에서 그리고 전체 정치 지형을 유럽이나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의 삼인주의, 사회당, 공산당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스펙트럼에서 보면 당연하지만 이건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그 기반을 흔들거나 계급론에 기반해 가지고 대안을 내거나 이러진 전혀 않고 다만 중첩되는 부분도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사실 이 정책 공약집 총선 공약집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극이 엄청 크다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건 친북을 넘어서 종북이네 빨갱이네 어쩌네 했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릇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두려워서 극우가 아니면 본인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국민들께 설명 듣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극우라고 얘기하면 토론도 못한다라는 건 이건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에. 그리고 점점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대단히 스펙트럼 넓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표심을 갖고 올 수 있냐? 지표가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중도층과는 너무 멀어지니까요. 그럼 이건 전략적으로도 이걸 민주당이 하겠다. 보수한테 기대는 가치가 뭡니까? 안정이에요. 국민의힘은 불안정의 극치입니다. 사법부를 쥐고 흔들고 지금도 명쾌하게 말도 못하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이거 불복 안 한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올버무려요.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정책적으로도 보수의 사실 이 뿌리를 댄 민주당이 그것까지 그 이슈까지 그 부분까지 선점하고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연히 긴장하겠죠. 근데 대안 낼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주 딱 표변하고 다시 그런 이슈를 가져오겠다. 진정성이 이미 없어버리는 국면을 스스로 자초해서 전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잘 됐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체된 건데 이것도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오른쪽에 서라. 그리고 국민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탄핵 이후에. 그렇죠. 네,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바꿨죠. 그 어간에 네. 자유한국당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로 들어서기 전에 더 극우 쪽으로 간 거죠. 그때 이렇게 예컨대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5.18 망언 계속하고 있고 4.3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고 독재자들에 대해서 다소 엄호하는 듯한 분위기와 뉘앙스를 풍기는 당시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박물관으로 가라, 없어져라 그렇게 하고 제일 오른쪽을 민주당이 하고 왼쪽으로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을 한국 정치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오른쪽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왼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소수 정당들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포지셔닝을 확실히 오른쪽 보수 정당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왼쪽으로 조금 운동장 사이즈를 키울 이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수 정치인한테 그걸 물어보네. 극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헌법, 그러니까 반헌법.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점이 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정치에서 why, how, what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느냐. 그러면 왜 정치를 하느냐는 말은 누구를 대변하느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그리고 how는 이제 방법론이니까 빼고 what이라는 거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늘 얘기를 해요. 전 그거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은 다 진보입니까? 올 진보예요, 중산층은? 아니죠. 그 서민은 올 진보예요? 아니죠. 그 안에 보수적인 서민도 있고 보수적인 중산층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아젠다도 볼까요? 복지와 환경, 노동을 강조하면 진보인데
저 보수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인데 저는 복지에 관심 되게 많아요. 전 사회 안전망을 제 정치 1순위로 놓고 정치하거든요. 근데 왜 보수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많이 왔거든요. 그럼 여기 온 거에서 지금의 복지 정책 잘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자가 저의 정치적 스탠스라 저는 보수인데 네. 아직도 복지 강조하면은 진보고 복지를 반대하면은 보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 Y와 How와 What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치를 논하려면 철학이 필요하고 이념이 필요해요. 그러면 네. 당신은 체제 유지 세력입니까? 변혁 세력입니까? 요렇게 물어보면 보수 진보가 싹 나뉘는데 그동안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 민주당 이퀄 진보 요렇게 그냥 좀 잘못된 구분법을 가지고 하나로 이제 카테고리로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보수와 진보가 다시 한번 질서 정연하게 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획을 나눠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다시 재집권하겠다는 세력은요 보수 진보의 카테고리에 못 들어옵니다. 아예. 수구퇴행으로 놔야 돼요. 수구퇴행이다. 수구퇴행과 반헌법, 반공화국 세력으로 규정을 해야지 저분들을 좌우 논쟁으로 끼어들어와 가지고 극단의 라이트다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전 또 다른 오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신인규 변호사 박수 한번 치고 싶다. 아니, 저는 체제 유지 세력입니다. 아니, 저는 보수고 건강한 보수고 아니, 우리 근데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적확하게 구분을 딱 짓잖아요. 그 반공화국 세력이다, 반헌법 세력이다. 그러니까 극우도 아닌 거예요. 극우도 극우도 아니고. 극우는 애국심이 투철할 때 극우입니다. 애국심도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걸 극우라 그래요. 우파. 네. 근데 저분들은 애국심도 없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런 말도 했어요. 저분들에게는 자리만 준다고 하면은 인공기가 내려와도 저는 소리 지르면서 만세할 것 같다. 내지는 일장기가 들어와도 만세를 할 것 같다. 백작 뭐 그런 자기를 중요시 여기니까요. 자리만 주면. 심지어 중국 국기가 들어와도 만세 찬양하면서 상무위원 자리를 받아갈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무위원 잘 안 줘요.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싶은 어려워. 거는 극단적 기회주의와 욕망 사익 추구 세력이고 반공화국 세력이지 이걸 가지고 좌우로 대립시키려고 그러면요. 아니 매일 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기준점을 움직이면서 동서를 나누면은 기준이 가만히 있어야 동서가 나뉘지 기준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분들은 말 바꾸기 세력, 기회주의 세력, 욕망 세력 내지는 반공화국 체제 부정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체제 부정 세력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좀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지 근데 그 주제 제한 없어요? 주제 제한 없이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극우당만 빠지면 오케이다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케이 묻고 오케이 떠블로가라고 할지 아니면은 또 논의의 의제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자. 너무 산만하게 그럴 수 약간의 있으니까요. 뭐 인신공격성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지자만 막 모아놓고 댓글창에 서로 막 예? 말도 안 되는 막 욕설과 막 이런 걸 토론했을 때 이게 토론이냐 아니면은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시민 질문으로 하나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시민 질문.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꼭 요거 좀 하나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조직이며 그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 전 말 다르고 지금 말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자, 오전 10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용진 전 의원이 한 발언이 또 조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통합 행보하면서 뭐 김경수 지사도 만나고 오늘 저녁에는 그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박용진 의원도 이미 만났었는데 통합 대상에 이낙연 전 총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준석, 안철수도 당겨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이 통합의 대상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의 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그 원칙론에는 공감이 되죠. 그런데 무한으로 넓히면 이른바 그럼 뭐 국민의힘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한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안철수 거잖아요. 의원은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이 저는 박용진 전 의원이
당심과 그리고 당원들의 기대치와는 좀 간극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만난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은 확장해야 된다. 민주당에 많은 자원들이 있고 김부경, 김경수, 임종석 다 마찬가지다. 박용진 전 의원의 어떤 그런 응어리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못 푸는 거 아니다. 그리고 풀 수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더 높일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딱 이낙연 앞에 멈춰선 상황이고 국면이고 전 그게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까지는 통합 대상이 아니다. 지금 국면에서 이게 막판에 대선 때 김한규 의원도 이야기를 하던데 대선 때 더 넓은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만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포용의 이름으로 같이 감싸고 과거를 잊는 게 과연 내부의 이 니즈에 부합하는가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요 민주당에서 희생보단 수혜를 훨씬 많이 입은 분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능력치를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민주당의 당원들의 손을 잡아줬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 그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장세를 가졌나요? 아니요. 본인이 그래도 안전한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선거비용 보전까지 못 받을 정도의 처참한 결과표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응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나갔을 때 또 어떻게 이 국면을 민주당을 또 어렵게 했느냐에 대한 응어리가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먼저 손만 내미는 게 전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화답하는 이낙연 전 총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양 이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시대 정신을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예. 댓글창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니 저는 이낙연은 안 돼.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제 눈을 지금 의심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 기사를?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낙연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이준석까지도 더 해야 연끌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낙연 포함 이낙연에다가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도 당겨야 할 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정치를 하신다면은 전 정치 그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박용진 정치 이분은 정치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박용진 의원처럼 저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지금 한국 정치를 가장 망가뜨린 승리 우선주의, 승리 제일주의입니다. 이기기만 위해서는 누구든 다 갖다 쓰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역으로 여쭤볼게요. 과거에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자당을 탄생시키면서 호남을 고립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무슨 사회적 변화가 있었죠? 아, 그때 민자당으로 통합하면서 당시 대학가의 시위가 들불 그때 안 따라간 사람이 네.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 노무현 이 있습니다라는 대통령- 걸 한 게 네. 민자당에서 네. 김영삼 촌재 만세 맞아요. 삼창으로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있습니다 하면서 원칙과 토론도 없는 설득이 없는 이 과정이 맞아요. 있냐면서 저항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3당 합당이 떠오르죠? 제 민자당식 머릿속에는 3당 합당. 아니 민자당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아니 그 민자당을 박용진 의원 논리대로 해서 이준석도 품고 안철수도 품고 뭐 유승민 품고 다 품으면 네. 이기겠죠. 근데 이겼을 때 그게 원칙 있는 승리며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3당 합당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저는 3당 합당 비판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고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면서 줄 세우기와 기회주의 아니면 정치 못하게 만든 게 이 3당 합당 승리 제일주의인데 그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지금 대선 앞두고 방송 나와가지고 당에 도움 준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보수와 진보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고 네. 중도는요 포지션이 가장 넓습니다. 근데 중도는 착시를 하면 안 되는 게 포지션이 넓으니까 양당 비토를 해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로 나오면은 그 가운데 가장 넓은 중도 운동장에서 다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비토크라시고 비토만 갖고는 표가 안 옵니다. 그러면 양당을 뛰어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에 대해서는 좀 환상을 깨야 된다는 생각이고 중도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하나는 원칙형 중도, 소신형 중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주의형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 말대로 간다 그러면은 원칙형 중도는 다 떨어져 나가고요. 기회주의 중도만 다 붙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면 네. 원칙 있는 승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과 연대라는 건요. 원칙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게 통합이에요.
근데 기회주의 중도들은 원칙이 없어요. 왜? 매일 이 말 저 말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포용하자라고 지금 나오면은 이거는 잘못된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확장 전략과 승리를 위한 통합을 한다면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는 중도들하고 우리가 비록 원칙은 좀 다르지만 국민 앞에 밝히고 이걸 한번 우리가 합쳐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시너지 있는 통합이 되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 말 맞다나 이낙연,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까지 다 품어버리면요. 이걸 이제 중국집에 파는 잡탕밥이라고 하죠. 지금 나왔어. 잡탕밥입니다. 민주당 잡당된다. 잡탕밥. 잡탕밥. 근데 정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짜장면이면 짜장면을 개발해서 간짜장, 유니짜장을 만드셔야지. 네. 이걸 가지고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이 잡탕밥이지 정말 무슨 짬 처리하듯이 음식물 쓰레기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요. 짬 처리당이 그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3당 합당을 어떻게 비판할 건지를 논리를 갖고 와서 다음 방송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제 주장을 저는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됩니까 이게? 원칙 없이 다 받아들이자? 그거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빼고 다 모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랑 괴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 와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지만은 밖에서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당내에서 하니 당원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 대수냐. 승리제일주의. 그렇죠. 예.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원칙으로 어떤 정치의 노선과 이 판단과 같이 기준을 가지고 뭉치든지 흩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다라는 비판이에요. 예, 그냥 제가 이 풀 텍스트를 지금 좀 봤는데 그러니까 네. 선회하자면 이제 먼저 통합의 대상에 이낙연도 포함되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낙연은 그래도 안 되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낙연도 포함되는데 이낙연이 좀 바뀌어야 된다. 좀 너무 공격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본인도 좀 전향적으로 좀 메시지를 다시 내고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도 당겨와야 할 판 아니냐. 네. 그러니 이제 이낙연 정도는 품고 가자라는 게 아마 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텍스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끝까지 이낙연과 정말 절연해야 된다라는 뭐 의견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손잡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취지에서 왜냐면 그 시기는 못 박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이준석, 뭐 유승민, 안철수는 약간 정치적 레토릭에서 거론이 된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당시에 거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었던 정의당을 포함해서 당시 탄핵에 지지했던 39명,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이제 탄핵연대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전국 운영을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가면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실종됐던 것에 비하면 이번 경우에는 내란에 반대하고 내란에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제세력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사람을 하나하나 놓고 적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파장과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뭐 다 그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은 좀 빼세요. 둘이 합당했다가 당을 11일 만에 그러니까. 파기한 사이인데 그게 같이 쉐이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통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하더라도 네. 좀 약간 너무 소설 같은 얘기 같아가지고. 네. 신인규 변호사가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 진짜 많죠 그런 얘기. 네.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제 파면은 너무 자명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파면 이후에 60일간 이어지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정부를 지향하면서 어떤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하고 계신 정바세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고 계속 그런 정책 이슈들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거를 정치권이 받게 만들고 이런 캠페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통합을 위한 통합은 정말 최대한 지향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통합적인 정치를 통해서 결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합하고 합치면 이기겠다. 전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되고 원칙들을 정치인들이 좀 밝혀야 되고요. 그 원칙이 다를 때 이질적인데 서로 손을 잡으면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그 이질 통합이 원칙을 지키면서 통합을 할 때 그게 국민들에게 저는 감동을 줄 수 있다. 좀 그런 정치로 나아가는 게 이제 국민들이 좀 원하시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개혁.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지체가 왜 됐느냐, 어느 사람이 당 대표를 할 때 개혁이 제대로 완수가 안 됐던 거냐. 그게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세 개혁과 관련된 의제들,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의제와 관련된 것들, 뭐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게 이낙연 대표 체제였다라고 저도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개혁이 지체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흐름이 계속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해서 52%가 인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각은 45.1.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공정하다 50.7, 불공정하다 45.0,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45.3,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49,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1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는 차기 집권 세력과 관련해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리얼미터가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과 트렌드는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특히 중도에서 큰 변화를 좀 만들어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추세일 걸로 보이는데, 예. 갤럽 여론조사 나오고 MBS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조간에서 정말 많이 짚은 게 이 중도 여론층이 가다가 유턴했다라는 거였어요. 한번 막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정치적 소란을 피운 거예요. 붙어라 내 쪽으로 붙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뭐 복귀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하면서 이게 중도층의 마음을 싸늘하게 식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 거의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부하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엄 세력이 아니다 한다고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층은 이미 너네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 권력을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중도층한테는 대단히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지표들이라는 평가였어요.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아주 그 외피를 보고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늘었네. 뭐 50%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고민돼서 그래 우리 이 방향으로 가자의 그 패착을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 보고 정치해야 되는데 지지율 보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지지율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온전히 담습니까? 막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주 네네. 악의적인 질문 앞에 배치하고 뒤에 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묻고 이런 부분들. 국민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정말 본인들도 많은 당원들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깊이 새긴다면 이런 정치 행보는 정말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생각하고 국민 생각하고 우리 미래 아이들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물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누가 집니까? 본인들이 져야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탄핵을 제가 겪으면서 참 네.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는 특검이라고 하는 윤석열 수사팀장 아마 생각나실 거고, 언론에 기대서,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 기대 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사실 만든 탄핵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의 탄핵이었고, 그때의 탄핵의 결실은 그냥 문재인 정부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오면서 또 한 번 탄핵을 맞이한 건데, 이번 탄핵의 아주 유의미한 부분은요, 우리 취재 편의점 같은 이런 뉴미디어에서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국면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한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그 빙하가 녹는 이런 저는 차원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을 말하고 있고 1조 2항을 잘 안 읽지만 가장 유명한 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네. 국민주권을 우리가 확인한 기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 뭐 지지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5대5 싸움 될 겁니다. 5대5 싸움이 될 거고, 지난 탄핵 대선도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치면
이제 상대 야권들을 합치면 거의 5대5로 비슷하게 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만 이번 탄핵을 주도한 쪽은 시민사회,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게 응원봉 거의 빛의 혁명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세력들이 이제 새 나라 만드는 데까지도 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한 언론들이 지금은 많은 역할들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 대선 때는 정치인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거처럼 자꾸 기술 부리지 마시고 그냥 원칙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면은 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문화되고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 여론조사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세력들도 아마 쉽게 보면 안 될 겁니다. 이번 대선 어려운 선거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만 믿는다면 저는 그 세력이 국민들을 정말 대변하는 좀 올바른 정치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가 모셔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여러 유의미한 여론 지표들 쭉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동해서 갤럽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무려 6%포인트나 앞서는 조사가 나왔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진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9%로 주저앉았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다. 19%로. 물론 이제 응답하지 않음이 이제 가장 높아요. 34%인가?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무응답이 24%네요. 24%. 근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뭐 여전히 좀 유보적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정당 지지도인 것이고요.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37%가 유보, 응답 유보율이 이제 제일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보율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제일 높은 게 이재명 대표다. TK에서조차도 이제 이런 거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죠. 그 동안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아예 평가를 안 하거나 그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번엔 좀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중도 보수 선언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 못하는데 민주당 지금 뭐 기본소득 이런 거 너무 좀 나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철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이거 안 한대 안 할 수도 있다 했더니 어머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울산을 갔다 와서 택시를 타는데 뭐 울산 좀 분위기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다면서요? 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사분이 아마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분 남자분이셨는데 지금 손님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울산의 택시 기사분께서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가 크셨어요. 뭐 그 한 분이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게 기저에 흐르는 분위기라는 게 그냥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 쪽에 살아있는 민심 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여기 오늘 또 오기 전에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이제 60대 이상이죠. 근데 어르신들 저 되게 이뻐합니다. 저를 되게 이뻐하셔서 속마음을 막 얘기하시는데 막 1년 전에 한동훈 좀 제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저한테 막 그러셔서 저는 저는 그 당 떠났고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이랬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되냐고 막 상담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문수 본선 경쟁력 없다 다 아세요. 그분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이거 뭐 수사 리스크 피할 수 있겠어? 그러더니 한동훈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1년 만에 제가 1년 전에는 한동훈 좋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땐 그랬고 지금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준석 정말 막 경기하듯이 싫어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럼 제가 이러죠. 그럼 이번에는 찍을 사람이 없네요. 저는 대선 나가고 싶어도 저는 못 나가요.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 찍어줘요. 이렇게 제가 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보수는 분열이 상수거든요. 보수 분열은 상수고요. 이거는 누가 보수 안 갈라도 돼요. 그냥 상수예요. 왜 그러냐? 보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 대선은 이긴다고 생각하고 대선 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어제도 제가 다른 방송 가보니까 뭐 예상되는 출마자가 12명이라는 거예요. 막 광역자치단체장들 이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지금 무너져가는 이 보수의 남은 찌끄레기 부스러기 자산을 내가 인수하겠다. 그 결국엔 보수 주도권 다툼이거든요. 주도권 다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요, 제가 보수의 종말을 작년에 썼지만은 네. 종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국민의힘 비판도 많이 안 합니다. 네. 어차피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그냥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네. 보수 쪽에 지금 저 지지율은 1대1 구도로 지금 나눠놓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보여지는 거고, 전 유의미한 조사입니다만은 보수가 실제로는 유일한 후보를 밀어서 초결집해가지고 대선을 치른다?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해야 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네. 너무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가버렸네.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많이 했나요? 오늘? 방첩사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방첩사. 끝으로 명태균 게이트 아,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송되어서 올라왔는데 황금폰 공개가 임박한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저희가 창원까지 가서 남상원 변호사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남 변호사 생각도 명태균이 스스로 자기는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얻어서 관련된 내용을 다 폭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황금폰이 요게 세대다. 그리고 저거죠. 저게 마지막에 있는 게 USB인데 되게 특이하죠. 저거를 처음 봐요, 강혜경 이런 씨가 거. 줬대요. 이 USB를요? 예. 그래서 저기 안에 김건희와 주고받은 48분 대화, 대판 싸웠다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황금폰도 실제로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상당한 내용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특검이 돼야 저게 풀리겠죠. 그런데 중앙지검으로 올릴 때 네. 이거 너무 실기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 그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주요 피해자들의 소재지 얘기를 해요. 그 주요 피해자들의 소재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오세훈 김건희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소환은 이게 특검을 또 무마하려고 중앙지검으로 올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야 이제 톤 조절이 되니까 네. 이 가두리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도 본인들의 어떤 조직이 정말 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 김건희를 안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다만 이걸 완전 다 할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과에 방치하고 공직선거법 막 불기소하고 시간 다 도과해서 네. 그래서 검찰도 끝까지 밀 수 없어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왜냐하면 볼륨이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네. 이건 국민의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서 검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제3의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국면을 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넘어왔어요. 이거 수사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해서 실체가 드러날 게 못 드러나고 이럴 국면은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금폰 복사본이 있다. 오늘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하고 창원교도소에서 면회하면서 접견하면서 받아 적은 내용 메모지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수사는 이미 끝났고 어느 시점에 터트릴 것이냐만 남았고 전화기에 그 유명한 송 셰프, 장어집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청국장집,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 밤에 그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건 변호사가 공개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생면부지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한 행사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 사진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증거가 있냐, 등등의 이슈들이 제기가 되지만 다 따져 보면 증거는 살아 있고 나올 날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원죄가 있다고 봐요. 아니 명태균 특검을 작년 9월 5일에 이제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로 시작이 된 건데 10월 말쯤에 특검법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진실도 어느 정도 밝혀졌을 거고 명태균과 관련 없는 정치인들은 활로 찾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계엄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랬다 그랬으면 상황을 물론 뒤바꿔 본다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꾹꾹꾹꾹 진실을 은폐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네. 은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 황금폰을 비롯한 저 주요 증거들이 이제는 검찰의 손에 들어가든 특검이 도입돼서 특검 손에 들어가든 결국 검찰과 특검 다 안 움직이면 제가 볼 때 저건 언론에 공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보나 공개는 상수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요. 검찰이 대선 기간에 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관련된 수사 자료 밖에 안 흘릴까요? 저는 검찰이 또 일정 부분은 밖에 흘려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명태균 이슈는 덮을 수가 없고 이제 끝났고 그냥 국민의힘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돼요. 내 탓이오로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특검을 받았더라면 좀 다른 시나리오로 펼쳐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꼭꼭꼭꼭 은폐하고 집단 공범화되다 보니까 내란도 두드러 맞고 내란 이후에도 헌재 부정까지 가는 네. 아주 불쌍한 처지가 돼버린 건데 아마 동정도 못 얻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이슈는 이번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저는 화두가 될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요 기존 검찰이나 기존 수사기관이 알아서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맞을 거를 한 100대, 150대 이렇게 네. 맞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들통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윤석열 그 피고인을 네.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지만 그것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것 같다.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 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사진이 바로 나온 거죠. 예? 빼박 사진이 나온 겁니다. 저렇게 한 장소에서 사회 보고 있네요,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명태균 씨가 사회자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4년 3월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 행사를 바로 사회 보는 게 명태균 씨입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제가 또 들어 알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차차 저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들통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볼 때는.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세훈, 홍준표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윤석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또 탄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어쨌든 출마하려고 준비하는데 명태균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온다. 장어집. 예? 장어도 나오지만 네, 송 셰프 이런 거 다 나온다는 지금 거예요. 잔칫날에 돼지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돼지가 누구냐라고 아, 제가 예, 물어봤어요. 잔칫날에. 남상권 변호사한테 그 돼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다. 이게 네. 저희 추정이 맞았네. 네,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을 지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농간 부리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걸러요. 특히 이 저희들 같은 그 대한 매체들이 끊임없이 그런 이슈들을 걸러내고 있는 자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거짓말 못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무서운 게 쇼츠라는 놈이 계속 돌아다녀요. 쇼츠라는 놈이 저도 몇 명 거짓말 몇 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투명하게 사세요. 죄 짓지 그러니까요. 말고 그냥 네. 죄 지으면 밤잠도 안 오고 네. 계속 쇼츠라는 놈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사람의 말이 예, 쇼츠가 24시간 돌아다녀요. 쇼츠가 맥이네. 맥이네. 예, 짧게 쇼츠가 맥입니다. 짧게 맥이요. 강하게.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지금 시대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지난 내란 국조에서 보여줬던 그 실무자급 예, 네. 군인들의 보여줬던 태도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장군들은 우리도 몰랐다. 내란 없었다. 뭐 이렇게 다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네. 장관을 비롯해서 이진우 사령관. 예, 그렇죠. 이진우 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 적극 가담했던 자일수록 거짓말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급이었던 뭐 중령 뭐 이런 사람들 엄중령 그다음에 이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저 이거 굉장히 울컥했어요. 우리 이게 국회 넘어오려면 그렇죠, 서강대교 서강대교 넘어야 건너야죠.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병들한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예.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을 때 이진우 사령관을 향해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군인들이 도처에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의인들이 도처에 없었다면 우린 전부 진짜 삐원문고에 있을 것이다. 아니 저기도 라는 대령들이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할 동기가 클까요?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거짓말할 동기가 더 클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책임자들이 거짓말할 동기가 훨씬 크다고 보고요. 저런 식으로 누릴 것 다 누린 별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비겁한 태도를 보이니까 더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토론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